현무포 미사일, 중량 2톤, 사거리 800km, CEP 5m. 이 스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북한 전역의 모든 지휘부를 단 한 발로 제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과 동급의 정확도죠. 하지만 미국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2025년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하자 한국은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펜타곤은 패닉에 빠졌어요. 급히 무기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했죠.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그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 없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잭 맥케인입니다. 미국 해병대에서 25년간 복무한 전직 대령이자 현재는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에서 기술평가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 무기 체계를 분석하고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기술을 평가하는 거죠. 25년간 전장을 누볐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다뤄본 무기만 해도 수십 종류가 넘어요. M1 에이브람스 전차, F-18 전투기, 토마호크 미사일.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 무기가 세계 최강이다. 다른 나라 무기들은 미국을 따라올 수 없다. 특히 동맹국들은 대부분 미국 무기를 수입해서 쓰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F-3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아파치 헬기. 모두 미국제였죠. 저는 한국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다 쓰는 나라. 독자 개발 능력은 제한적. 기껏해야 미국 기술을 카피하는 수준. 동료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버지니아주 펜타곤 인근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을 때 이런 대화가 오갔죠. 한국이 K9 자주포 만들었다며? 그거 독일 판저 하우비체 2100긴 거 아냐? K2 전차? 에이브람스 엔진 쓰잖아. 결국 우리 기술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조립 기술은 좋지만 핵심 기술은 없다고 말이죠. 제 책상 위에는 각국 무기체계 평가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러시아 T-14 아르마타 전차, 중국 J-20 전투기, 유럽 라팔 전투기. 모두 면밀히 분석해야 할 대상들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무기 보고서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위협 수준 낮음, 기술 종속적, 독자 작전 능력 제한적. 이런 평가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초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임무가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K방산의 진짜 실력을 배우는 충격적인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2기 행정부의 시작이었죠. 취임 연설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미국 우선주의. 동맹국은 공정한 부담을 나눠야 한다. 무임승차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취임 2주 만에 국방부는 전 세계 주둔 미군 비용 재계산에 들어갔어요. 한국, 일본, 독일, 모든 동맹국이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회의에 배석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주한미군 유지 비용은 연간 약 50억 달러입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10억 달러. 20%밖에 안 됩니다. 대통령은 최소 100% 부담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100%면 50억 달러였죠.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안 되면 주한미군 철수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협상 전술이라고 생각했어요.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로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트럼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입니다. 삼성, 현대가 있죠. 왜 우리가 공짜로 지켜줘야 합니까? 돈을 내든지 아니면 우리는 나갑니다. 한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언론이 들끓었고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분노했죠. 70년 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나.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 저는 워싱턴 DC에서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어요. 굴복할까? 아니면 반발할까? 한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국방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자적 방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독자 방위 체계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펜타곤이 술렁거렸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한국이 혼자서 북한을 막겠다고? 말이 되나? 북한은 핵무기가 있고 100만 대군이 있는데. 동료들은 비웃었어요. 허세지 뭐. 미국 없으면 일주일도 못 버틸 거야. 하지만 한국은 진지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이 펜타곤에 공식 문서를 보냈어요. 주한미군 철수 대비 독자 방위체계 가동 계획. 문서에는 구체적인 무기 목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현무2, 현무3, 현무4 탄도미사일,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천궁2 방공 미사일, 해성대함 미사일, 그리고 각 무기의 재원과 성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재원이야 뭐 얼마든지 쓸 수 있지. 문제는 실제 성능이야. 하지만 국방부는 달랐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주장을 검증해야 합니다. 만약 진짜로 독자 방위가 가능하다면 우리 전략을 재조정해야 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맥케인 대령, 자네가 한국에 가게. 한국 무기 체계를 직접 평가해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죠. 한국 무기. 과대평가됐을 거야. 현장 가서 확인하면 다 드러나겠지.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시설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미국 공항보다 훨씬 나았죠. 하지만 저는 무기 평가하러 온 거지 관광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위사업청으로 향했어요. 서울 용산에 위치한 방위사업청 청사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에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한국 측 담당자들을 만났습니다. 방위사업청 김상훈 차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맥케인 대령님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독자 방위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현무 미사일 재원이 떴습니다. 현무2.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 500kg, CEP 원형 공산 오차 30m. 현무3. 사거리 1500km, 순항 미사일, CEP 10m. 현무4.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 CEP 5m. 저는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사거리는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CEP 5m? 이건 토마호크 수준인데 정말 가능한 겁니까? 김 차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안흥 종합시험장에서 실사격 시험이 있습니다. 참관하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브리핑은 계속됐어요. K9 자주포. 사거리 40km, 분당 발사속도 6발, 자동화율 90%.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입니다. K2 흑표 전차. 120mm 주포 능동 방어체계, 자동 장전 장치.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력을 자랑합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4.5세대 전투기. 최대 속도 마하 1.8 A4 레이더 장착. 2026년부터 실전 배치됩니다. 저는 메모를 적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재원은 그럴싸하네. 하지만 실제 성능은 다를 거야. 특히 정확도 같은 건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잖아.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질문했습니다. 이 무기들로 정말 북한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핵무기가 있고 장사정포가 수천 문입니다. 김 차장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가능합니다. 우리 현무 미사일은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북한 장사정포보다 사거리가 깁니다. 천궁2 미사일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죠. 우리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말은 쉽죠. 실제로 되는지 봐야죠.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함께였어요.
한식이 나왔는데 생소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한 관계자가 물었어요. 대령님, 한국 무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외교적으로 답했습니다. 재원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실전 검증이 필요하죠.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크라이나를 아십니까? 우리 K9이 그곳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실전 검증은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K9이 있다고? 그건 몰랐는데. 그가 계속 말했죠. 폴란드가 우리 K9을 보고 감동해서 천문을 주문했습니다. K2 전차도 1000대 계약했어요. 이게 실전 검증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폴란드 계약은 저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성능 때문인지 가격 때문인지는 모르는 일이었죠.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K9 자주포를 검색했어요.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K9이 러시아 진지를 포격하는 장면들이었죠.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이 자주포 미쳤다. 발사 속도가 장난 아니야. 러시아군 포병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좋은 건가? 내일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안흥 종합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충청남도 태안에 위치한 이 시험장은 한국군의 핵심 무기 시험 시설이었어요.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 가능했죠. 시험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인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 방위사업청 직원들, 그리고 ADD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이었어요. 저를 안내한 사람은 ADD의 김태준 박사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온화하면서도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맥케인 대령님, 저는 현무미사일 개발 책임자 김태준입니다.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를 받았고 20년간 한국미사일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오늘 시험이 기대되네요. 김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관제탑으로 이동했어요. 대형 모니터에는 시험장 전경이 보였고 발사대에는 현무포 미사일이 장착돼 있었습니다. 크기가 상당했어요. 길이 약 12m, 직경 1m 정도로 보였죠. 김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무포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탄도미사일입니다.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정확도입니다. CP 5m 이내로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CP 5m면 토마호크 수준인데 탄도미사일로 그게 가능합니까? 순항 미사일도 아니고.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정말 유도 기술을 적용했어요. 재진입 단계에서 GPS와 관성 항법을 결합하고 영상 대조 시스템으로 최종 보정합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금 보여드리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저는 긴장하며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3, 2, 1 발사. 굉음과 함께 현무포가 솟아올랐습니다. 화염이 분출되며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죠. 모니터에는 미사일의 비행 궤적이 표시됐습니다. 고도가 급격히 상승하더니 정점에 도달한 후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목표 지점은 800km 떨어진 해상의 표적함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이제 재진입 단계입니다. 정말 유도가 작동합니다. 화면에 표적함이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순간 섬광이 터졌어요. 미사일이 표적함 정중앙을 관통했습니다. 명중입니다. 관제실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김 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확한 착탄 지점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박사가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GPS 좌표상 오차 4.8m. CEP 기준을 만족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5m 이내에 떨어뜨린 거예요. 이건 토마호크급 정확도였죠. 하지만 저는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재현성이 중요하죠. 김 박사가 웃었어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지난 3년간 47차례 시험을 진행했고 평균 CEP는 5.2m입니다.
실패율은 2% 이하고요. 자료를 드릴까요? 저는 자료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데이터가 상세했어요. 각 시험의 날짜, 기상 조건, 사거리, 착탄 오차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대부분 5m 내외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토마호크급 정확도의 탄도미사일을 만든 겁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K9 자주포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포신이 인상적이었어요. 155mm 52구 경장 곡사포였죠. K9 자주포 앞에 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차체의 긴 포신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어요. 무게만 47톤이라고 했습니다. ADD의 다른 연구원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K9 천둥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155mm 자주포입니다. 최대 사거리 40km, 분당 발사속도 6발. 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서 포수 없이도 작동 가능합니다. 저는 포탑에 올라가 내부를 봤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컴퓨터 스크린에 표적 정보가 표시되고 자동으로 조준 계산이 이루어졌죠. 연구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K9의 강점은 속도입니다. 일반 견인포는 진지를 구축하는데 30분 이상 걸립니다. 하지만 K9은 정차 후 1분 안에 사격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격 후 2분 안에 진지를 이탈합니다. 적의 대포병 레이더가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도망가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기동성은 확실히 장점이네요. 하지만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연구원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시험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표적은 30km 떨어진 산 중턱의 폐차량이었어요. K9이 포신을 조준했고 굉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반동이 상당했지만 차체는 안정적이었어요. 10초 후 다시 발사. 그리고 또 발사. 1분 안에 6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드론 영상이 표적 지역을 보여줬어요. 6발 모두 표적 주변 50m 이내에 떨어졌습니다. 그중 2발은 표적에 직접 명중했고요. 연구원이 말했어요. 우리는 K10 탄약 운반 차량과 함께 운용합니다. K10이 자동으로 탄약을 공급하면 K9은 쉬지 않고 사격할 수 있어요. 시간당 100발 이상 가능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북한 장사정포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겠어요.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북한 장사정포는 사거리가 고작 20km입니다. 우리는 40km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팰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K2 흑표 전차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검은색 위장 도색이 인상적인 전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연구원이 소개했습니다. K2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 중 하나입니다. 대당 가격이 85억 원 정도 되죠. 하지만 성능은 그만한 값어치를 합니다. 저는 전차 위에 올라갔습니다. 포탑이 매끄럽고 현대적이었어요. 복합 장갑에 능동 방어 체계까지 장착돼 있었죠. 연구원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K2의 핵심은 기동력입니다. 1500마력 엔진으로 시속 70km까지 낼 수 있어요. 험지 돌파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유기압 현가 장치 보이시죠? 차체를 전후좌우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언덕에서 포신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기술은 스웨덴 S탱크 이후로 보기 드문데요.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서 장전수가 필요 없어요. 승무원은 3명만 있으면 됩니다. K2 시범 주행이 시작됐습니다. 험한 지형을 거침없이 돌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주포 사격. 2km 떨어진 표적에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어요. K2는 폴란드에 1000대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럽 나토 기준을 모두 통과했다는 의미예요. 독일 레오파르트 2, 미국 에이브람스와 경쟁해서 이긴 겁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면 제 25년 커리어가 부정되는 겁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죠. 저는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쓸까 아니면 좀 완화해서 쓸까.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양심이 저를 짓눌렀어요.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미국 안보에 관련된 문제니까요.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현무포 미사일은 CP 5m 이내의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47차례의 시험 발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현성도 검증됐습니다. K9 자주포는 사거리 40km, 분당 6발의 발사 속도로 북한 장사정포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수준이 높아 운용 인원도 적게 필요합니다. K2 전차는 기동력과 화력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주문한 것은 나토 기준을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한국의 독자 방위 능력은 기존 평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에도 한국은 북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걸 보내면 펜타곤이 뒤집힐 거예요. 하지만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었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날아갔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펜타곤에서 온 전화였어요. 상관인 제임스 국장이었죠. 맥케인, 자네 보고서 뭔가? 한국이 독자 방위 가능하다고. 자네 정신 나갔나?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현무 미사일 실사격도 받고 K9 자주포 시험도 참관했습니다.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제 평가가 맞습니다. 제임스 국장이 화를 냈어요. 한국 놈들한테 속은 거야. 그게 다 쇼라고. 실전에선 안 돼. 저는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K9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실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천문을 주문한 건 실전 검증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제임스 국장이 숨을 몰아쉬었어요. 워싱턴으로 당장 돌아와. 직접 설명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하지만 김태준 박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령님, 오늘 KF-21 보람의 전투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사천항공우주산업공장으로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워싱턴 돌아가기 전에 최대한 많이 봐야 했으니까요. 사천으로 이동했습니다.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공장은 거대했어요. 활주로와 경납고 조립공장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납고 안에 KF-21 보라매가 있었습니다. 검은색과 회색의 위장 도색이 멋있었어요. 유선형 동체의 쌍발 엔진. 확실히 5세대 전투기를 지향한 디자인이었죠. KAI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 전투 행동 반경 900km. A사 능동 전자주사 레이더를 장착했고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스텔스 성능은 어떻습니까?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현재는 외부 무장을 달아서 RCS 레이더 반사 면적이 1제곱미터 정도입니다. 하지만 2차 개량에서 내부 무장창을 추가하면 0.5제곱미터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F-35만큼은 아니지만 4세대 전투기보다는 훨씬 스텔스 성능이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상적이네요. 엔진은 어디 것입니까? 미국 GE의 F-414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국산 엔진을 개발 중입니다. 2030년이면 완성될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엔진까지 자체 개발한다고? 전투기 엔진은 세계에서 몇 나라만 만들 수 있는 초고난도 기술인데 KF-21 시범 비행을 봤습니다. 활주로를 질주하더니 순식간에 이륙했어요. 급상승, 급선회. 기동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이미 200시간 이상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2026년부터 공군에 배치됩니다. 40대를 먼저 생산하고 총 120대를 만들 계획이에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까지 만들다니. 그것도 이 정도 수준으로. 워싱턴 DC로 돌아온 저는 펜타곤으로 직행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임스 국장뿐 아니라 국방차관, 합참작전 참모까지 참석했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제임스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맥케인, 자네 보고서 때문에 난리 났네. 한국이 독자방위 가능하다니. 증거를 보여주게. 저는 노트북을 연결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현무포 미사일 실사격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미사일이 발사되고 800km를 날아가 표적함에 명중하는 장면이었죠. 착탄 오차는 4.8m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 정확도는 우리 토마호크와 동등합니다. 한국은 47차례 시험을 진행했고 평균 CEP는 5.2m입니다. 실패율 2% 이하로 재현성도 검증됐습니다. 합참 작전 참모가 물었어요. 그게 진짜 데이터인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조작됐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답했습니다. 저도 그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제 GPS 장비로 독립적으로 추적했어요.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K9 자주포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1분에 6발을 쏘아 올리는 장면이었어요. 이 자주포는 사거리 40km로 북한 장사정포를 압도합니다. 자동화율이 90%라 운용 인원도 적게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검증을 마쳤고 폴란드가 천문을 주문했습니다. 국방차관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폴란드 계약은 가격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한국제가 싸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에 싼 것만 사진 않아요. 성능이 검증됐기 때문에 산 겁니다. K2 전차와 KF-21 전투기도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모든 데이터와 영상을 제시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제임스 국장이 입을 열었어요. 맥케인, 자네 결론은 뭔가? 한국이 정말 우리 없이도 버틸 수 있다는 건가?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예.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는 별개 문제입니다. 하지만 재래식 전쟁에서는 한국이 우위입니다. 합참 작전 참모가 물었어요. 그럼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한국이 자체 방위 능력을 갖췄으니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과 무기 공동 개발 같은 다른 협력을 강화하는 게 낫습니다. 국방차관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한국 무기가 그렇게 좋으면 우리가 배워야겠군. 저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한국의 자동화 기술, 신속 배치 능력, 비용 효율성.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미국이 한국한테 배운다고? 말도 안 된다는 표정들이었죠. 하지만 제임스 국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맥케인 말이 틀리지 않아. 우리 F-35 한 대 가격이 1억 달러가 넘어. 한국 KF-21은 6천만 달러야. 성능은 70% 정도지만 가격 대비 효율은 오히려 높아. 그리고 우리 M109 팔라딘 자주포는 K9보다 사거리가 짧아. 발사 속도도 느리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저는 국장을 쳐다봤습니다. 의외의 지원군이었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보고서는 일단 공식 문서로 채택됐어요. 한국의 독자 방위 능력 검증됨.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판단할 차례였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회에서 저를 부르더군요.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겁니다. 한국 무기체계 평가건이었어요. 청문회장에 들어서니 긴장됐습니다. 의원들이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언론이 가득했어요. 군사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맥케인 대령, 당신 보고서가 논란입니다. 한국이 독자방위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우리 예상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규모나 방식은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이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대령, 당신은 25년간 미군에서 복무했소. 그런 사람이 한국을 미국보다 높게 평가하다니. 한국한테 뭘 받았소?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저는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 제가 본 사실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한국 현무 미사일의 CEP는 5m입니다. 이건 토마호크와 동등합니다. 사실을 왜곡할 순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물었어요. 그 데이터가 정말 신뢰할 만합니까?
한국이 조작했을 가능성은요? 저는 답했습니다. 저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뒀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검증했어요. 제 GPS 장비로 추적했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47차례 시험 기록도 검토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다른 의원이 물었죠. K9 자주포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우리 M109보다 낫다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예. 사거리, 발사속도, 자동화 수준 모두 K9이 앞섭니다. M109 팔라딘은 사거리 24km, K9은 40km입니다. 분당 발사속도도 M109은 4발, K9은 6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 검증도 마쳤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어요. 미국 무기가 한국 무기보다 못하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거죠. 의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미국이 세계 최강이야.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모든 분야에서 최강일 순 없습니다. 자주포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섰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청문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의원들은 계속 공격했지만 저는 데이터로 반박했어요. 결국 청문회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난리가 났죠. CNN 헤드라인이 이랬습니다. 미 국방부 전문가, 한국 무기가 미국보다 우수하다 증언. 폭스뉴스는 반대로 보도했어요. 친한파 장교 의회에서 미국 무기 폄하. 저는 양쪽 모두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보수파는 저를 매국노라 불렀고 진보파는 제가 동맹을 약화시킨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니까요. 며칠 후 펜타곤에서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국방장관 집무실이었어요. 국방장관이 직접 저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긴장하며 들어갔습니다. 국방장관은 60대 후반의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맥케인, 자네 때문에 난리가 났어. 하지만 내가 자네 보고서를 읽어봤네. 솔직히 인상적이더군. 저는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사실이야. 나도 한국군을 직접 봤거든. 6.25 전쟁 때. 그때 한국은 약했어. 하지만 70년이 지났어. 이젠 다르지. 우리가 인정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자네한테 새 임무를 주겠네. 한미 무기 공동 개발 TF 팀장을 맡게. 한국과 협력해서 차세대 무기를 만드는 거야. 자네가 적임자야. 저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미 무기 공동 개발 태스크포스가 구성됐습니다. 저는 팀장으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총괄하게 됐어요. 첫 회의를 위해 다시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기분이 달랐어요. 한국을 평가하러 가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서 협력하러 가는 거였죠. 방위사업청 회의실에서 양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김상훈 차장과 김태준 박사가 나왔어요. 김 차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맥케인 대령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엔 동료로 만나는군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저도 기쁩니다.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의제는 차세대 자주포 공동 개발이었어요. 미국의 ERCA 확장 사거리 포병과 한국의 K9 기술을 결합하는 프로젝트였죠. 김태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K9의 자동화 기술과 미국의 장거리 포탄 기술을 합치면 사거리 70km급 자주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 될 겁니다. 미국 측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한국 자동장전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나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기술 이전 가능합니다. 대신 미국의 람제트 추진 포탄 기술을 공유해 주세요.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나누기로 한 거죠. 이게 진정한 협력이었어요. 두 번째 의제는 미사일 방어 체계였습니다. 한국의 천공투와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었어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한국 천공투의 레이더 기술이 인상적입니다. 이걸 우리 시스템과 연동하면 방어망이 훨씬 촘촘해질 겁니다. 김 차장이 동의했어요. 좋습니다.
우리도 미국의 조기 경보 시스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정보를 공유하면 양측 모두 이득입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과거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양국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했죠. 점심 식사 자리에서 김태준 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무시할까 봐요. 하지만 대령님은 달랐어요. 우리를 인정해 주셨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배웠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게 제 잘못이었어요.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동맹입니다.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죠. 오후에는 한화 디펜스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거대한 조립 라인에서 자주포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연간 100대 이상 생산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계약 1000대를 5년 안에 납품할 예정이에요. 호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계약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생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비결이 뭡니까? 공장장이 답했습니다. 모듈화입니다. 부품을 표준화해서 조립 시간을 단축했어요. 그리고 자동화 로봇을 많이 활용합니다. 공장을 둘러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용접을 하고 자동 운반 시스템이 부품을 나르고 있었어요. 미국 공장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구나. 저녁에는 김태준 박사와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한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김 박사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미국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과소평가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편견 때문입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때 이미지가 남아 있었죠. 가난하고 약한 나라. 우리 도움이 필요한 나라. 그 이미지를 못 벗어난 겁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죠. 저는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네, 이젠 우리가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한미 무기 공동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차세대 자주포 프로젝트가 급진전을 이뤘어요. 한국의 K9 자동장전 시스템에 미국의 ERCA 장거리 포탄을 결합한 결과 사거리 70km급 자주포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습니다. 시험 사격에서 69km 떨어진 표적에 명중시켰어요. 이건 세계 신기록이었죠. 펜타곤은 흥분했습니다. 이 자주포면 중국군 장거리 로켓포도 제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양산 계획이 즉시 승인됐고 한미 양국이 각각 500문씩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통합미사일 방어체계였습니다. 한국의 천궁2 레이더와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연동했더니 탐지 거리가 30% 증가했어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확률도 크게 높아졌죠. 저는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진짜 협력하니까 시너지가 엄청났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회에서 제동을 건 거예요. 상원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또 열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에 대한 기술 이전이었어요. 보수 진영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공화당 중진 의원이 청문회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한테 기술을 주나? 우리 세금으로 개발한 기술인데 한국이 그걸 또 중국한테 팔면 어쩔 건가? 저는 증인석에 앉아 답변했어요. 의원님, 이건 일방적 이전이 아닙니다. 기술 교환입니다. 한국도 자동장전 시스템, 레이더 기술을 우리에게 줍니다. 양측 모두 이득입니다. 다른 의원이 반박했죠. 그래도 안 돼. 미국 기술은 미국만 써야 해. 제임스 국장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의원님들, 현실을 보십시오. 한국 없이는 우리도 못 만듭니다. K9 자동화 기술이 없으면 차세대 자주포는 불가능해요. 이건 협력이 필수입니다. 청문회는 결국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강력히 밀어붙여서 프로젝트는 계속됐어요.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가 K2 전차 300대를 주문한 겁니다. 계약 규모가 40억 달러였어요.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전차를 비교 평가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 미국 에이브람스, 한국 K2.
결과는 K2가 최고였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납품도 빠릅니다. 미국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대기업들이 펜타곤에 항의했죠. 한국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펜타곤은 냉정했습니다. 경쟁에서 진 건 당신들 잘못이다. 가격은 비싸고 납품은 느리니까 고객이 떠나는 거다. 한국처럼 효율화하든지 아니면 시장을 잃든지 선택해라. 이 사건은 미국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고객이 아니라 경쟁자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회가 깊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한국한테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KF-21 전투기 양산 공장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사천 공장의 새로운 조립 라인이 완성됐습니다. 연간 2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였죠. 개소식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KF-21 보람에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투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라크가 KF-21 구매 의사를 밝혔고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의 성장이 자랑스러웠어요. 개소식 후 김태준 박사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대령님, 솔직히 10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전투기를 만든다는 게 꿈 같았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김 박사가 답했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한국은 기술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20년간 연구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게 한국의 저력이구나 싶었어요. 국제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공투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48억 달러 규모로 계약했어요. 이건 미국 패트리어트와 경쟁에서 이긴 겁니다. 사우디 측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천공투는 패트리어트보다 요격 확률이 높고 가격은 30% 저렴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도 해줍니다. 미국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죠. 펜타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동이라는 최대 무기 시장에서 한국한테 진 거예요.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저도 참석했습니다. 국방차관이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고객 요구를 무시하고 비싼 가격만 요구했죠. 한국은 달랐어요. 고객이 원하는 걸 주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더 깊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경쟁자로 볼 게 아니라 파트너로 봐야 해요. 함께 시장을 키우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동의했어요. 좋아. 맥케인, 자네가 한국과 협상해보게. 공동 마케팅 방안을 만들어봐. 저는 다시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에 오는 것 같았어요. 방위사업청에서 김상훈 차장과 만났습니다. 차장님, 미국이 제안이 있습니다. 한미가 공동으로 무기를 제3국에 판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주포는 한국제, 레이더는 미국제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만들어서요. 김 차장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재미있는 제안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타깃으로 하시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동유럽과 중동입니다. 러시아 위협을 받는 나라들은 방어 무기가 절실해요. 우리가 함께 제안하면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김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검토해보죠. 며칠 후 한국 측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어요. 공동 마케팅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가 성사됐습니다. 체코가 방공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한국 천공 미사일과 미국 ANTPY-2 레이더를 결합한 패키지였어요. 계약 규모 30억 달러였죠. 체코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미 공동 제안이 최고였습니다. 한국의 미사일과 미국의 레이더를 함께 쓰면 완벽한 방어망이 됩니다. 이 성공 사례가 알려지자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스, 터키, 필리핀이 줄줄이 문의를 해왔어요. 한미 공동 방산 수출이 새로운 트렌드가 된 겁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가니까 양쪽 모두 이득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펜타곤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일하기로 한 거예요. 한화 디펜스가 저를 고문으로 초청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이었죠.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제임스 국장이 아쉬워했어요. 맥케인, 자네 정말 가는 건가? 30년 넘게 일한 곳인데. 저는 답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이제는 제가 한국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국장이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행운을 빈다네. 그리고 한국 잘 부탁하네. 우리 파트너니까. 저는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얻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30층이었죠.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구나. 감회가 새로웠어요. 저는 한화 디펜스 서울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제 직함은 글로벌 전략 고문이었어요.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을 담당하는 역할이었죠. 첫 회의에서 사장님이 저를 환영했습니다. 맥케인 대령님, 아니 이제는 고문님이시죠. 환영합니다. 대령님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제가 오히려 배우는 입장입니다. 한국 방산의 저력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과외를 받았어요. 50대 후반 나이에 새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 생각보다 배우기 쉬웠어요. 3개월 만에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웠어요. 특히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감동받았습니다. 6.25 전쟁 전시관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싸운 기록을 봤거든요. 당시 미군 사진도 많이 전시돼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함께 피를 흘렸구나. 그리고 70년 후, 우리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구나. 업무도 순조로웠습니다. 제 첫 프로젝트는 미국 육군의 K9 자주포를 제안하는 거였어요. 미국 M109 팔라딘이 노후화되면서 교체 사업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저는 펜타곤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제임스 국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국장님, 저 맥케인입니다. 한국 K9을 미국 육군에 제안하고 싶은데요. 제임스 국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정말 한국 사람 다 됐구만. 좋아,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줄게. 저는 한화 디펜스 팀과 함께 펜타곤에서 발표했습니다. 미국 육군 조달 담당자들 앞에서 K9의 장점을 설명했어요. K9은 사거리 40km, 분당 6발 발사, 자동화율 90%입니다. M109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가격은 대당 600만 달러로 합리적이고 납품은 2년 안에 가능합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미시간에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조립할 수 있습니다. 부품의 60%는 미국산을 쓸 계획입니다.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부품 공급은 안정적인가요? 네, 한화는 글로벌 공급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에 납품 중이고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육군 조달 책임자가 말했어요. 인상적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달 후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미국 육군이 K9 시범 도입을 결정한 거예요. 일단 24대를 주문하고 성능을 평가한 후 추가 구매를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한화 사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미국 육군 계약 따냈습니다. 사장님이 기뻐하며 악수를 청했어요. 고문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K9이 좋으니까 팔린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 방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거니까요. 한국 방산의 약진은 계속됐습니다. 6월에는 필리핀이 KF-21 전투기 12대를 주문했어요. 계약 규모가 8억 달러였죠.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KF-21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 F-16보다 성능이 좋고 가격은 비슷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큰 의미가 있었어요. 미국 F-16을 제치고 한국 전투기를 선택한 거니까요.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방산 강국으로 부상. 제목이었죠. 방송에서 전문가가 분석했어요. 한국 방산의 강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격 경쟁력. 미국제보다 20에서 30% 저렴합니다. 둘째, 빠른 납품. 미국은 34년 걸리지만 한국은 2년 안에 줍니다. 셋째, 기술 이전. 한국은 고객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저는 서울 아파트에서 이 방송을 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다니 참 많이 변했구나 싶었어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겁니다. 한미 군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문단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첫 회의가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어요. 한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70년 역사를 가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대등한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동의하며 발언했어요. 맞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돕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K9 자주포 기술은 미국이 배울 점이 많습니다. 다른 자문위원이 물었습니다. 고문님, 미국 내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존중합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은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해요. K방산의 효율성, 자동화 기술, 빠른 개발 속도. 미국이 잃어버린 것들을 한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회의는 생산적이었습니다. 여러 협력 방안이 논의됐죠. 한미 합동훈련 확대, 무기 공동 개발 가속화, 정보 공유 강화.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미국에서 방산 전시회를 열기로 했는데 제가 총괄 책임자가 된 겁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었어요. 저는 팀을 꾸려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시장 섭외, 참가 기업 조율, 미국 바이어 초청. 할 일이 산더미였죠. 하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을 미국에 제대로 알릴 기회였으니까요.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워싱턴 DC 컨벤션 센터에 한국 방산 기업 50개가 참가했어요. 한화, 현대로템, LI진엑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모두 최신 무기를 전시했죠. 개막식에서 제가 환영사를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30년간 미군에서 복무한 잭 맥케인입니다. 1년 전, 저는 한국 무기를 평가하러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그 놀라움을 경험하실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 수입국이 아닙니다.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3일간 전시회에 5,000명 이상이 방문했어요. 미국 국방부 관계자, 각국 무관, 방산 기업 바이어들이 줄을 이었죠. 현무 미사일 모형 앞에는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K9 자주포 실물도 전시됐는데 다들 감탄했어요. 전시회 마지막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전시회를 방문한 겁니다. 사성 장군이 한국 방산 전시회에 온 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저는 그를 안내했습니다. 장군님, 이쪽입니다. K2 흑표 전차부터 보시죠. 참모총장이 K2 주위를 돌며 자세히 살폈습니다. 복합장갑, 능동방어체계, 유기압 현가장치. 모두 최신 기술이었죠. 인상적이군. 이 현가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나?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유압으로 차체를 전후좌우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언덕에서도 포신을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죠. 명중률이 크게 향상됩니다. 참모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에이브람스에는 없는 기능이지. 다음은 현무포 미사일 모형이었습니다. 참모총장이 재원판을 읽더니 물었어요. CP 5m라고? 정말인가?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예, 제가 직접 실사격을 봤습니다. 800km를 날아가서 5m 이내에 떨어뜨렸습니다. 47차례 시험에서 평균 5.2m였습니다. 참모총장이 감탄했어요. 토마호크급이군. 한국이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었나?
마지막으로 KF-21 전투기 모형을 봤습니다. 참모총장이 조종석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4.5세대라고 했지? F-35와 비교하면 어떤가? 한국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스텔스 성능은 F-35가 앞섭니다. 하지만 기동성과 항속 거리는 KF-21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절반입니다. 참모총장이 웃었어요. 가격이 절반이면 2배로 살 수 있겠군. 전시회가 끝나고 참모총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근처 카페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맥케인, 자네 정말 한국 편이 됐구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편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우리가 무시할 대상이 아니에요. 참모총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내가 오늘 본 것만으로도 알겠어. 한국은 이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야. 우리가 자세를 바꿔야 해. 동맹국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참모총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국방부에 건의하겠네. 한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자고. 무기 공동 개발도 확대하고 훈련도 늘리고. 우리가 함께 가면 더 강해질 수 있어.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총 23건의 계약 협상이 시작됐고 금액은 50억 달러가 넘었어요. 한국 방산이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서울이 더 편했어요. 한국 음식에 익숙해졌고 한국어도 일상 대화는 문제 없었죠. 한화 디펜스 사장님이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가니 웃는 얼굴로 맞아줬어요. 고모님, 워싱턴 전시회 정말 대단했습니다. 고모님 덕분에 미국 시장 문이 활짝 열렸어요. 보너스 챙겨드렸습니다. 저는 감사하며 받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한국 무기가 좋으니까 팔린 겁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고모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고모님이 펜타곤 문을 열어줬고 미국 육군을 설득했어요. 이건 한국인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이 도움이 됐다니 기쁩니다.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전투기 48대를 주문한 겁니다. 계약 규모가 60억 달러였어요. 인도네시아는 원래 KF-21 공동 개발국이었지만 처음에는 구매를 망설였었죠. 그런데 필리핀이 먼저 구매하는 걸 보고 마음을 바꾼 겁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KF-21은 동남아시아 최고의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지역 안보를 지킬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의미였어요. 한국이 동남아시아의 안보 파트너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그 역할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CNN이 또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새로운 군사 강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어요. 한국의 부상은 아시아 안보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할 새로운 축이 형성되는 거죠.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들이 한국 무기로 무장하면서 연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며 감회가 깊었습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지역 질서를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첫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한국 동료들이 저를 파티에 초대했어요. 홍대 근처 레스토랑에서 회식이 열렸죠. 한국식 회식 문화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소주잔을 돌리며 건배하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재미있었어요. 김태준 박사가 저 옆에 앉았습니다. 대령님, 아니 이제는 고모님이죠. 한국 생활이 어때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여기가 제 집 같아요. 김 박사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대령님을 봤을 때 전형적인 미국 군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만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하지만 틀렸더군요. 대령님은 달랐어요.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봐줬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변한 겁니다. 한국이 저를 가르쳐줬어요. 겸손을, 존중을,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김 박사가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대령님, 아니 이제는 우리 동료잭.
건배. 저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한국인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한국어도 유창해졌고 한국 문화도 깊이 이해하게 됐죠. 주말에는 등산을 다녔습니다. 북한산, 남산, 관악산.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정말 좋아하더군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저도 즐깁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한국 국방부에서 저를 또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제안이 있다고 했어요. 국방부 장관 집무실로 갔습니다. 장관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맥케인 고문님,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 자문위원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한미 군사 협력을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외국인이 그런 직책을 맡을 수 있나요? 장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문님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미국을 잘 알고 한국도 잘 알고 양쪽 모두 신뢰받는 분이니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영광입니다. 맡겠습니다. 새 직책을 시작했습니다. 한화 디펜스 고문일은 계속하면서 국방부 자문위원장도 겸임하게 됐죠. 바빴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미 합동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였습니다. 한국의 천공투와 미국의 사드를 완전히 통합하는 작업이었어요. 양국 기술진이 모여 6개월간 작업했습니다. 시스템이 완성됐어요. 시험 가동 결과 북한 미사일 요격 확률이 95%로 올라갔습니다. 이전에는 80% 정도였는데 말이죠. 펜타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동유럽에도 적용하고 싶다고 했어요. 러시아 미사일을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이었죠.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즉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여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녀는 이화여대 국제관계학 교수였습니다. 한 학회에서 만났는데 대화가 잘 통했죠.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고 결국 사랑에 빠졌습니다. 58세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의 깊이를 더 많이 가르쳐 줬어요. 한국 문학, 역사, 철학. 저는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의미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죠. 김태준 박사도 왔고 한화 디펜스 사장님도 축하해줬습니다. 제임스 국장은 미국에서 영상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맥케인 축하하네. 자네 정말 한국 사람 다 됐구만. 행복하게 살게. 저는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에 감탄했어요. 한라산, 성산 일출봉, 우도. 모두 멋있었죠.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국을 정말 사랑하게 됐네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죠. 연말 결산 시점이 됐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이 집계됐는데 2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세계 4위였죠. 이건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30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한국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 4위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우리 기술력의 증명입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저는 TV로 이 장면을 봤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작은 역할이나마 기여했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영국이 한국에 제안을 했어요. 차세대 구축함을 공동 개발하자는 겁니다. 영국은 해군 강국이었지만 조선 산업이 쇠퇴한 상태였어요.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한영 해군 당국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어요. 영국 해군 제독이 서울을 방문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영국의 전투 시스템을 결합하면 세계 최강의 구축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답했어요. 영광입니다. 우리도 영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함께 만들어 봅시다. 6개월간 협상 끝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영 차세대 구축함 공동 개발 프로젝트. 총 사업비 100억 달러 규모였어요. 한국 현대중공업과 영국 BAE 시스템즈가 주계약자가 됐죠.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이 유럽 선진국과 대등하게 무기를 공동 개발하는 거니까요. 3월에는 호주가 한국 잠수함을 주문했습니다. KSS-3 잠수함 6척. 계약 규모 80억 달러였어요. 호주는 원래 프랑스 잠수함을 주문했다가 취소하고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검토했었죠.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결국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호주 국방부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KSS-3는 통상 동력이지만 성능이 뛰어납니다. 3주간 잠항할 수 있고 조용합니다. 가격은 핵잠수함의 4분의 1입니다. 우리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이 계약으로 한국은 잠수함 수출국 반열에도 올랐습니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에 이어 네 번째였죠. 저는 미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펜타곤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제가 한국 측 자문으로 참석하게 된 겁니다. 회의실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마주 앉았어요. 미국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이 놀랍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한반도 안보는 안정적일 것으로 봅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상징적 의미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규모를 줄이더라도 주둔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재 28,000명에서 2만 명으로 축소하되 첨단 무기 체계를 증강한다. 그리고 한미 무기 공동 개발을 더욱 확대한다. 저는 회의를 지켜보며 감회가 깊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강해지자 미국도 한국을 존중하게 된 겁니다. 회의 후 제임스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국방차관보로 승진해 있었어요. 맥케인, 오랜만이야. 자네 정말 잘 사는 것 같던데?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행복합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제게 잘 맞아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자네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한국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다니. 하지만 자네가 옳았어. 한국은 정말 강했고 우리가 무시한 게 잘못이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해줘서 고맙습니다. 한국 방산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12%를 넘어섰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4위였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신흥시장에서의 성과였습니다.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이 지역에서 한국 무기 점유율이 30%를 넘었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가격 경쟁력, 빠른 납품, 기술 이전. 한국은 고객이 원하는 걸 줬죠. 반면 미국과 유럽은 비싸고 느리고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시장이 한국을 선택한 건 당연했어요. 나이지리아가 K9 자주포 100문을 주문했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규모 계약이었어요. 나이지리아 국방부 장관이 서울을 방문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존중합니다. 기술 이전도 해주고 현지 생산도 지원해줍니다. 이런 파트너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브라질이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브라질 공군 사령관이 사천 공장을 방문했어요. 저도 동행했습니다. 사령관이 KF-21을 보며 감탄했어요. 아름답군요. 성능도 인상적입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한국항공우주 사장이 답했습니다. 대당 6,500만 달러입니다. 기술 이전 포함입니다. 사령관이 놀라워했어요. F-35는 1억 달러가 넘는데 이 가격이면 거의 절반이군요. 그리고 기술까지 준다고요? 네, 우리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브라질이 KF-21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브라질이 KF-21 36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생산 라이선스까지 계약했어요. 총 계약 규모 40억 달러였죠. 이건 남미 최대 방산 계약이었습니다. 한국이 남미 시장까지 장악한 겁니다. CNN이 또 특집 방송을 냈어요. 한국,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방송에서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공 비결은 고객 중심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주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빠르게 납품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걸 배워야 합니다. 저는 서울 집에서 이 방송을 봤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한국이 원래 강했어요. 저는 그걸 발견했을 뿐이죠. 저는 또 다른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한국국방대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미래 한국군 장교들에게 한미 군사 협력을 가르치는 역할이었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첫 강의 날 강의실에 생도 1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잭 맥케인입니다. 미국 해병대에서 30년간 복무했고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생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의를 시작했어요. 동맹은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일방적 보호나 의존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관계죠. 한국과 미국은 이제 대등한 파트너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될 겁니다. 생도 한 명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미국은 한국을 정말 대등하게 봅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시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의 실력을 보고 모두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더 강해지면 존중도 더 커질 겁니다. 강의는 매주 계속됐습니다. 저는 한국 생도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한국인처럼 살고 있었어요. 한국어는 유창했고 한국 문화도 깊이 이해했습니다. 아내와의 삶도 행복했어요. 우리는 서울 강남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냈죠. 주말에는 남산을 산책하고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업무도 계속 바빴습니다. 한화 디펜스 고문, 국방부 자문위원장, 국방대학교 교수. 3가지 일을 병행했죠. 하지만 모두 의미 있는 일들이었어요.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저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기로 한 겁니다. 한미 군사 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워싱턴 DC로 날아갔습니다. 의회 청사에서 시상식이 열렸어요. 상원 의장이 훈장을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잭 맥케인 대령은 30년간 미군에 복무하며 조국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한미동맹 강화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한미 관계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미국 의회는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제임스 국장을 포함한 옛 동료들이 모두 왔었어요. 저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것입니다. 한국이 저를 가르쳐줬고 변화시켰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상호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저 그걸 미국에 전달했을 뿐입니다. 시상식 후 리셉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축하해줬습니다. 한 상원 의원이 말했어요. 대령, 당신이 한국에 대한 우리 인식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진정한 동맹으로 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보고했을 뿐이에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도 축하 행사를 열어줬어요.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맥케인 고문님은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입니다. 고문님 덕분에 한미동맹이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게 뿌듯했어요. 저는 국방대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생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자리였죠. 여러분, 1년간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은 미래 한국군의 주역입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편견 없이 세상을 보세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편견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죠.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보니 한국의 진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동맹국을, 파트너를, 그리고 세상을 편견 없이 보세요. 그럼 더 나은 군인이, 더 나은 리더가 될 겁니다. 생도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여러 명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한 생도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군인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계속 그렇게 살게. 제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겁니다. 60세 나이에 아버지가 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기뻤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한국과 미국의 피를 모두 가질 거예요. 두 나라의 다리가 되겠죠. 저는 아내를 껴안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제 딸이 태어난 지 6개월이 됐어요. 이름은 지혜입니다. 한국 이름이죠. 아내가 지은 이름인데 지혜롭게 살라는 의미랍니다. 저는 매일 퇴근 후 딸을 안고 한강변을 산책합니다. 석양이 지는 한강을 보며 생각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때 저는 오만한 미국 군인이었어요. 한국을 무시했고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정확도를 보며 충격받았고 K9 자주포의 성능에 감탄했고 K2 전차의 기술력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강국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 방사는 이제 세계 4위입니다. 연간 수출액이 25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사우디,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납품이 빠르고 기술 이전까지 해주니까요. 한국은 고객을 존중합니다. 파트너로 대합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저는 지난 나라를 돌아보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편견을 버려야 진실이 보입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 때문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못 봤어요. 열린 마음으로 보니 한국의 놀라운 저력이 보였습니다. 둘째, 작은 나라도 위대할 수 있습니다. 국토 크기나 인구가 아니라 의지와 기술이 나라를 강하게 만듭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어요. 셋째, 진정한 동맹은 상호 존중입니다. 일방적 보호나 의존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대등하게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게 진짜 동맹입니다. 넷째, 겸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오만했어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겸손하게 배우니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물론 미국 시민권도 유지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한국에 있어요.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문화를 사랑합니다. 딸 지혜는 한국과 미국 양쪽 문화를 모두 배울 겁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아이로 자랄 거예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겠다는 겁니다.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고 했어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받아준 겁니다. 시상식에서 서울시장이 말했습니다. 잭 맥케인 고문님은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입니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고문님을 명예시민으로 모시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답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줬습니다. 저는 오만한 군인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남은 인생을 한국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 방산이 세계 1위가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편견을 버리세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세요. 작은 나라, 약해 보이는 나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도 놀라운 저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세요. 대등한 파트너십을 만드세요. 그럼 양쪽 모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세요.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